나는 결국 내 딸과 그 가족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불 떼기까지 참 오래 걸린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는 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이해 못할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쫓아내? 부모가 그래도 되는 거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은 언제나 그렇듯 단숨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금이 가다가 어느 날 바람 한 번 스쳐도 툭 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얘네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하고 말한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정순이에요. 누구나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기억 못할 만큼 평범한 여자인데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 무렵 저는 혼자 사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화분에 물 주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루를 열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혼자 살아도 괜찮네. 외로움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마저 어느 순간 쓸쓸한 친구처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정말 딱 한 통의 전화로 끝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라디오 소리에 기대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어요. 어쩐지 불길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 목소리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섞인 떨림과 울음은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집 좀 같이 살면 안 돼? 숨을 억지로 참는 소리, 말끝이 갈라지는 느낌, 확실하게 들려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이 말했어요. 사업 망했어. 가게도 집도 다 정리됐어. 그리고 마지막 말. 엄마 갈 데가 없어. 그 한 문장이 낙인처럼 가슴에 찍혔어요. 내 새끼가 갈 데가 없다고. 그 생각만으로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묘한 결심 같은 게 들었어요. 그래. 엄마잖아. 도와줘야지. 그래서 저는 주저앉고 말했어요. 와. 들어와. 집은 원래 가족이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딸은 울기 시작했고 사위는 통화기 너머에서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어요. 손녀는 해맑게 외쳤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아도 돼. 그 목소리는 그날 제 심장을 살짝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저는 참 순진했어요.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딸네 가족이 들어오던 날 집은 평소보다 환하고 시끌시끌했어요. 손녀는 방방 뛰며 온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내 방이야. 그래, 우리 공주님 방이래요. 손녀 하나만 봐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정말 패 끼쳐 죄송합니다. 딸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빨리 자리 잡을게. 며칠만, 아니 몇 달만 있다가 바로 나갈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마라.
집이 비어있는 게 더 쓸쓸했는데 잘 됐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밥상을 풍성하게 차렸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된장찌개 냄새, 손녀의 웃음소리.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밤에 혼자 누웠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남편 없이도 다시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 동안 딸과 사위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 어머니, 쓰레기는 제가 버릴게요. 엄마는 쉬어. 딸은 설거지를 도와주고 사위는 제게 예의를 갖췄고 손녀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최고라며 뽀뽀해줬죠. 저는 다시 집에 온기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이 고맙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죠. 사람이 편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권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딸은 당연하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투가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 설거지 안 했어? 엄마, 휴지는 어디에 뒀어? 엄마, 반찬 왜 이렇게 짜? 엄마, 세탁기 돌려놨어. 알아서 널어줘.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조심스럽던 사람이 나중엔 소파에 다리 쭉 뻗고 말했어요. 장 보실 때 맥주도 좀 사와요.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스르륵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그릇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그릇은 이렇게 넣어야 돼. 그 말은 별것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했어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소리내 말하지는 못했어요.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뭔가 틀어질까봐. 그래서 선택한 건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를 더 작게 만들어 갔어요. 딸이 살림을 하나둘씩 잡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저는 당연한 듯 말했어요. 엄마가 낼게. 딸이 놀란 척 말했어요. 엄마 혼자? 그게 돼? 저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엄마 혼자 살 때도 다 내던 거잖아. 그렇게 시작된 생활비 부담은 서서히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관리비. 간장 하나를 사도 계산은 제 카드로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진짜로 괜찮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제 연금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이 욱신거리는데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말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알바는 좀 아닌 것 같아.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다. 그 말이 걱정의 말이 아니라 창피하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얘는 미안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창피한 거구나.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 말 하나가 저를 10년 동안 묶어놨어요. 어느 순간부터 딸과 사위는 저를 집안의 구조물처럼 대했어요. 외식할 때는 엄마는 집에서 쉬어. 여행 갈 때는 엄마는 힘들잖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케이크 한 조각 없었어요. 딸내는 웃고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차가운 밥을 데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 여기 왜 살고 있지? 그리고 그 답을 얼마 지나지 않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화분 정리하려고 베란다에 있었는데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사실까? 딸이 대답했어요. 글쎄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시겠지.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럼 10년 동안 우리도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딸이 깊게 한숨 쉬었어요. 어쩌겠어. 진명이도 엄마 거잖아. 그리고 사위가 말했어요. 에휴 돌아가시면 집 팔고 옮기면 되지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에 들린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렸어요. 딸이 놀라 뛰어왔어요. 엄마, 들었어? 저는 딸을 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래, 다 들었어. 딸은 말을 잃었고 사위는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선명하게 알았어요. 얘네는 내가 살아있는 게 부담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해 겨울 누구도 몰랐어요. 정순에게 겨울은 늘 조용히 흘러가는 계절이었는데요. 올해의 겨울은 조금 달랐어요. 그날 집 앞 골목은 바람이 칼처럼 차갑게 불고 있었고 땅은 눈이 살짝 녹았다가 얼어붙어 아주 미끄러웠어요. 정수는 평소처럼 장 보러 나가다가 발이 휘청하며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며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이 오겠지, 사위 녀석도 오겠지. 손녀는 영상 통화라도 하겠지.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혼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요. 첫날엔 전화가 없었어요. 둘째 날도 연락은 없었어요. 정수는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랬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딸이 올린 SNS 사진이었어요. 부산 바다회 먹는 사진, 생일 케이크, 가족 셀카. 그리고 그 밑에 손녀가 단 댓글이 화면에 크게 떴어요. 가족여행 최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병실의 겨울 햇빛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나만 없는 여행, 나만 모르는 계획, 나만 빠진 가족. 그 현실 앞에서 정수는 가만히 아주 조용히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었구나. 눈물이 베개로 스며들었지만 정수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요. 퇴원하는 날 딸은 병원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도 좀 바빴어.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겨울 바람보다 차갑게 때렸어요. 딸의 표정엔 미안함보다 엄마도 이해해야지라는 당연함이 더 짙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10년의 서러움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집에 들어서자
딸과 사위는 이미 소파에 앉아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괜히 예민해졌어.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대? 두 사람은 정순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정순은 10년 동안 삼킨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천천히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정수는 조용히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됐어. 이제 말할게. 딸과 사위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정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지 둘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순이 단단하게 말했어요. 너희 나가. 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래? 우리가 어디 가라고? 정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어요. 그동안 미안해서 가족이라서 참았던 시간들이 그 눈빛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미쳤지. 너희 들릴 때도 미쳤고 내 방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고 마치 너희 식모처럼 살았던 것도 다 내가 미쳐서였어.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 편에 서서 웃었어요. 가족이면 최소한 사람 취급은 해야지. 사위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정수는 그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낸 생활비, 내가 한 집안일, 내가 낸 손녀 병원비, 내가 대신 갚아준 카드값. 그걸 고마움도 아닌 권리처럼 생각했지. 병원에 입원한 날, 나 몰래 여행 가서 사진 올린 것도 한 번쯤 미안했다 말했어야지. 딸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도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가. 여긴 이제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딸내가 떠나고 난 다음 날 집은 마치 오래 비워둔 빈집처럼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 못해 정막 그 자체였죠. 누군가에겐 그 정막이 외로움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주 묘한 감정이었어요. 마치 10년 동안 귀를 짓누르던 소음이 사라지고 내 목소리가 겨우 아주 작게 다시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요. 나는 거실 가운데 서서 손에 들었던 걸레를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집을 둘러봤어요. 소파 등받이에 늘 걸려있던 딸의 패딩이 없었고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사위의 서류도 없었고 장난감 크레파스. 그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조용한 숨 하나가 새어나오듯 아, 내가 이제 다시 혼자구나. 그런 실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감이 무겁진 않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 그 조용한 공간에서 조금씩 얼굴을 들고 있었어요. 정순아, 너는 뭘 좋아하더라? 이 질문을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딸내가 떠난 첫날, 저는 그 세 사람이 남기고 간 방부터 정리했어요. 사위가 쓰던 태블릿 박스, 딸이 모아둔 낡은 노트,
손녀의 색연필, 공주 스티커, 작은 머리핀들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 방을 내주고 베란다 옆 작은 방에서 버티고 있었지? 제가 원래 쓰던 방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겨울에도 따뜻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죠. 엄마, 손녀 방 좀 넓게 쓰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저는 말도 못하고 방을 내줬어요.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양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양보가 아니라 내 삶의 후퇴였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손녀가 그려놓은 낙서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손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저 나를 사랑하던 그대로였죠. 문제는 그 아이를 키운 부모들이 저를 너무 편하게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낙서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너는 괜찮아. 잘 살아야 해. 근데 내 부모는 좀 달라져야 해. 정리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자 집안이 더 쓸쓸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딸이 뭐라 했겠죠? 엄마, 밥 뭐예요? 엄마, 반찬 없어요? 엄마, 국 식었어. 그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귀가 먹먹했어요. 차갑게 식은 밥 한 공기, 반찬통에 조금 남은 김치,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그게 제 저녁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밥상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아, 이게 내가 원래 살던 모습이었지.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 소리가 식탁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소리가 10년 만에 듣는 나만의 소리였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뭘 하고 싶지?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어요. 나도 다시 뭔가 하고 싶다. 딸내가 있을 때 커피 향은 거의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 커피 내려 먹지 마. 손녀한테 냄새 뵐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도 딸이 집에 없을 때만 살짝 내려 마셨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소리가 밤의 고요에 스며들었어요. 치.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의 불빛, 커피향, 조용한 집, 그리고 나. 그 순간 이 말이 절로 흘러나왔어요. 아, 살아있네. 나 아직 살아있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작은 응원이었어요. 딸내가 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늘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딸 부부의 말소리, 손녀 장난치는 소리, TV 켜놓고 자는 소리, 방문 쾅 닫히는 소리. 밤이면 저는 그 소음들 사이에서 늘 작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조용해서 더 잠이 안 왔어요. 괜히 옛날 일도 떠오르고 병원에서 보답은커녕 나 모르게 여행 갔던 딸 생각에 가슴이 쓰리기도 했어요. 그 모든 생각을 베개 위에 쏟아놓듯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이름은 평온이었어요. 자책도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고요함.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야 하는 상태. 그게 얼마나 편안한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제 볼을 간지렸어요. 싫지 않았어요. 예전엔 아침이 오면 딸내가 깰까봐 조용히 움직였지요. 방문 여닫는 소리도 최대한 살살 냈고 컵이 부딪힐까봐 싱크대에서도 숨죽여 움직였어요. 근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내 아침이네. 그래서 저는 찹쌀가루를 꺼내 혼자 좋아하던 미니전을 부쳤어요. 지글지글 반죽이 익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삭한 전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 이 정도면 혼자도 잘 살겠는데? 그 말이 스스로 믿기기 시작하자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은 희망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딸 사위, 손녀에게 휘둘리느라 10년 동안 미뤄둔 제 삶은 마치 눌러놓은 스프링처럼 꾹 눌려 있다가 이제야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며 오래 묵혀둔 책장부터 정리했어요. 제 책장엔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서류, 딸의 초등학교 상장, 손녀가 갓 태어났을 때 사진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바라보는데 과거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서류는 정리해 작은 상자에 넣고 딸과 손녀 사진은 따로 봉투에 담아 책장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었어요. 이제 과거는 여기까지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해방의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딸내가 떠나고 며칠 뒤 저는 생전 처음 혼자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왔어요. 유난히 날이 맑은 날이었고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을 시원하게 비워줬어요. 강릉 바다 앞에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네. 그 순간 눈물이 아닌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여행.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도 가장 늦게 찾아온 자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던 건 수채화 교실이었어요. 첫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종이에 옮기는 거예요. 그 말이 마치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물감을 종이에 올리자 희한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들의 말, 딸의 눈치, 사위의 불평, 손녀를 챙기느라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물처럼 번져가며 조금씩 종이 위에 흘러나갔어요. 나 이런 거 잘했네. 그날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못 들었던 칭찬을 스스로에게 처음 해줬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작은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마토였어요. 작고 까만 눈을 한 채 제 무릎 위에서 조용히 잠들던 그 아이.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마토는 제 발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혼자라서 그런가. 내가 더 잘 아는구나. 마토는 말 한마디 안 하지만 저의 외로움을 제일 먼저 알아봐준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삶에 들어온 뒤부터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꼬리 흔드는 소리, 저녁이면 제 허벅지에 머리 비비는 느낌, 밤이면 곁에 누워 따끈한 체온을 나눠주는 존재. 그 작은 생명 덕에 저는 매일 이렇게 속삭였어요. 정순아, 너 혼자가 아니야.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오래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잘 지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전 같으면 가슴이 울컥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엄마 요즘 잘 지내.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 듣는 목소리 같았겠죠. 엄마,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 말이 기대가 아닌 습관처럼 들렸어요. 저는 창밖에서 뛰어노는 마토를 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 살길 바란다. 근데 여긴 이제 내가 사는 집이야. 딸은 울먹였지만 그 울음도 예전처럼 제 마음을 흔들진 않았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토를 안고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아, 이제 진짜 잘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그날처럼 지내요. 혼자 커피 내리고 마토랑 산책 나가고 수채화 그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혼자 밥 먹는 소리에 위로를 받으며 가끔 엉뚱하게 여행도 다니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처음으로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 우리는 원래부터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삶을 빼앗기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고 희생은 오래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도 돼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나는 소중하다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